가게 문을 닫으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배달업자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남자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어르신 아십니까? 그가 내민 사진 한 장, 사진 속 쓸쓸한 눈매의 노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반찬 2개를 사가던 그 할아버지였거든요. 왜요? 그분이 무슨 일이라도? 남자는 작은 상자를 조심스레 제게 건넸습니다. 묵직했어요. 열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여기엔 나를 흔들어 놓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꼭 이걸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국자보다도 더 무겁고 이상한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그냥 매일 반찬만 사가던 동네 할아버지였을 뿐인데 왜 나는 지금 울컥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저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읽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에 앞서 당신 손끝에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살립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불을 켜드릴게요. 가게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리면 대부분 손님들은 밝게 인사하거나 메뉴를 고르며 소란을 만들죠. 그런데 그 노인만은 늘 조용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6시 반쯤 하루의 분주함이 가라앉을 무렵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손은 꼭 맞잡고 있었고요. 이거랑 이거. 그는 늘 같은 2가지 반찬을 집었습니다. 마치 고민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2개요? 드릴 때 김 조금 더 넣어드릴까요? 노인은 말 대신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반찬 봉지를 받아드는 순간 손등 위로 스친 주름이 괜히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손이 참 오래 기다린 사람의 손처럼 보였거든요. 딸아이가 뒤에서 쑥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또 저 분한테 서비스 줬어?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다니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게. 근데 저 어르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것 같아. 노인은 계산을 마치면 꽃 같은 행동을 했어요. 봉지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문 쪽을 향해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뒤돌아서 저를 다시 보고 싶어 하는데 차마 시선을 못 드는 사람처럼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낯설어야 하는데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도 안 되는 이름 없는 감정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남자가 돌아서는 모습을 창밖에서 다시 보는데 달빛 아래 그의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오래전 어디선가 봤던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그 상자가 며칠 뒤 내 손에 들어오게 될 줄은요. 며칠째 그 어르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늘 보이던 골목, 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 그늘진 의자,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다른 가게 간 거겠지? 딸아이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나는 마음이 자꾸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도 사는 곳도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내가 스스로에게 묻기까지 했죠. 퇴근길에 공원을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늘 앉아있던 벤치는 오늘따라 더 비어 보였고 바람은 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잠시 벤치 앞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나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10년 동안 같은 반찬을 사갔던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라진 빈자리에서 나는 왠지 모를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불길한 예감이 내 등을 계속 잡아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였어요. 공원 벤치도, 시장 입구도, 지하철 계단도 그분이 서 있던 자리가 전부 비어 있었죠. 가게 문을 닫으려고 불을 끄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표정이 단단했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어르신을 아십니까? 그가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매일 반찬 2개를 사가던 그 노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그분, 사진 속에서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죠?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꼭 이걸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한테요? 네, 마지막까지 가게 앞을 맴돌면서도 전하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힌 채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조명을 켜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남자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상자 속 편지를 내려놓고 나는 한참 동안 손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 흔들림이 조금 가라앉자 상자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손끝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영수증인가 했어요. 근데 봉투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이건?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작고 얇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발에 있었고 모서리들은 달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던 해.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죠. 오늘 멀리서 딸을 봤다. 창문 너머로 숙제하는 모습, 그 모습 하나로 하루가 살만했다. 나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왜냐면 그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엄마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손 떨리며 울었고 나는 그런 엄마 옆에서 억지로 숙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나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커튼을 친 적도 있었죠. 그게 그 사람이었다니. 나는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학교, 운동회, 멀리서 보고만 있다 돌아왔다. 딸이 넘어졌을 때 달려가고 싶었지만 내가 갈 자격이 없다. 그날 운동회에서 넘어졌던 기억이 정확히 떠올랐습니다. 발목이 삐끗해서 아이들 앞에서 울었고 엄마가 달려와 안아줬는데 어린 나는 그 순간 나만 왜 아빠가 안 와? 라며 울며 소리쳤었어요. 그 말을 그 사람도 들었겠죠. 나는 노트장을 덮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비로소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욕심이었고 욕정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죄를 딸에게 지울 수 없어서 평생 멀리서만 지켜봤다. 나는 손을 떨어뜨린 채 그대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선 딱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었네. 미워했던 시간, 저주하던 시간, 원망하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실은 그 사람에게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죄의 시간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자 속 노트와 편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노트에서 묻어나는 그 사람의 평생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편지와 영수증,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구겨진 메모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려진 종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본 필체였어요.
그날 난 도망쳤다. 남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다. 전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딱 하고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난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떠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늘 악착 같았고 돈 못 버는 아빠를 타박만 했었거든요. 죽는 날까지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리셨었는데, 그래서 난 지금까지 그 원망을 안고 살았었는데, 지금 이 상자를 붙잡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모순 같았죠. 그런데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였다. 하지만 젊었던 나는 바보였다. 다른 여자를 향한 욕망이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렸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난생 처음 들은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울던 밤들, 문틈 새로 보이던 그림자,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를 향수 냄새, 방안을 채웠던 싸늘한 침묵, 모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또박또박 적어두었습니다. 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평생 네 앞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너를 볼 수 있다면 멀리서라도 괜찮았다. 메모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숨어 다니며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살았던 겁니다. 당당하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 놓고 떠날 수도 없는 그 죄와 후회가 그를 그저 반찬 2개 사가는 노인처럼 보이게 만든 거겠죠. 저는 한 줄 더 내려 읽었습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그 미움마저 내가 벌어야 할 죄였다. 순간 가슴이 너무 뜨겁고 아파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 나를 버린 이유, 단 한순간의 젊은 남자의 욕망이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평생 고개조차 들지 못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조용히 내려놓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 대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상자 속 남은 것들을 정리하려다 한쪽 귀퉁이에 눌린 작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겉표지가 오래되어 색이 바랬는데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통장 맨 앞에 붙은 메모, 그 글씨는 사진 속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남자의 필체 그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그 짧은 한 줄이 그 어떤 긴 편지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 통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를 불러보지 못한 그 한 단어를 죽음 직전에야 겨우 남긴 거겠죠. 손이 떨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돈도 재산도 기록도 없었어요. 단지 오래된 나의 이름이 적힌 한 줄,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 접혀 들어간 쪽지 하나. 비밀번호는 딸 생일. 그 말을 읽는 순간 내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 생일, 내가 끝내 듣지 못한,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축하해주지 못했던 그날, 그는 혼자 앉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숫자를 적었겠죠. 그 순간 통장을 만든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창구 앞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내 주민번호를 더듬어 말하던 아버지, 직원에게 의심받을까봐 손톱을 물어뜯고 혹시 내가 볼까봐 뒤를 수십 번 돌아보며 숫자를 적어 넣던 그 모습, 평생 내게서 멀리 도망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엔 나에게 닿기 위해 용기 내 만든 단 하나의 길, 그게 이 통장이었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라도 오고 싶었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통장 속 비어있는 페이지들이 그의 평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만큼 말하지 못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 나는 통장을 가슴에 꼭 붙여 안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고마워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목소리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늘 그가 앉아있던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그날 왜 떠났는지 이제 알아요.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도요.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대답해주는 듯했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준 거예요? 대답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 내게 남긴 그 편지와 노트 한 권, 2장의 메모, 통장 1개가 모든 답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용서를 받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죄와 후회를 온전히 끌어안은 채 내 곁을 지키는 아버지의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한 번도 웃어주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매일 확인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속죄였던 거죠.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통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편히 가세요. 발걸음을 떼는 순간 마지막 장면처럼 바람이 등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돌아오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잔잔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당신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사람을 떠올릴 때 미움이 아니라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울음을 조용히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요. 그렇게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남았지만 이제는 둘 중 누구도 더는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상자를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웃던 흑백 사진 속의 남자도 반찬 2개를 꼭 끌어안고 돌아서던 그 노인도 모두 같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평생 미워했던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서야 이해하게 되고 평생 주지 못한 마음을 남겨진 상자 하나에 담아 전하려 하니까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오래 미뤄두었던 그 한마디를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하나를 부르는데 반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후회도 심지어 잘못조차도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분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시간보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된 이 순간이 조금은 더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